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략하는 남자 교육지도사 박민우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인 이기훈 관세사를 모시고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는 관세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이기훈이고요. 지금은 환주 관세법인이라는 관세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한 6년 차 업무를 하고 있고요. 수출입 통관으로 업무를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법무법인에서도 근무를 한 경력이 있고 그다음에 회계법인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을 하면서 이제 여러 업체들의 여러 케이스를 다뤄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노력하고 있고 이제 기업들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관세사입니다.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조금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좀 공유를 해줄 수 있을까?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제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수입을 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수출을 하는 업체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좀 다를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내가 설명을 한번 조목조목 한번 해볼게. 일단은 첫 번째로 수입을 먼저 예를 들자면 수입을 이제 업을 명의를 하시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현금흐름 확보가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 근데 관세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세율이 기본적으로 한 8% 정도 선이야. 그리고 관세를 8%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부가세를 부과를 하거든. 그러면 관세가 8%에 다시 부가세가 곱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0.8%가 또 다시 추가가 될 거고 부가세는 또 별도기 때문에 수입을 100원짜리를 하게 되면 18.8원이 관세 부가세에 합해 세금이 되거든. 그럼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숫자야. 이거를 매번 수입할 때마다 납부를 하게 되는 것도 부담이지만 이거를 수입 세금을 납부하고 난 이후에만 물건을 내가 받아볼 수 있다는 것도 물건의 흐름에서도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흐름의 유동성의 확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월별 납부 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월별 납부제도. 월별 납부제도는 간단히 말하자면은 말 그대로 한 달 단위로 끊어서 세금을 납부하고 정산할 수가 있는 제도야. 근데 이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 내가 수입 신고를 하고 그 수입 신고된 내역이 세관에서 통과가 되는 순간 나는 바로 물건을 받아볼 수 있고 내가 내 통장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로 한 달 동안 쭉 기다렸다가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유동성 확보, 현금적인 유동성 확보, 그 다음에 물류의 흐름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 근데 이거는 꼭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중소기업은 내가 사업을 영위한 지 2년 정도 되는 시점부터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일반 사업체 같은 경우에 3년 정도 시점부터 적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내가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미리미리 이런 정보를 좀 알고 있을수록 더 유리하겠네. 그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출 하시는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 감면 아니면 이제 환급 부분이실 거야. 근데 수출하는 업체들 중에서도 환급을 잘 찾아받는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환급 제도가 우리나라의 환급 제도는 기본적인 골격이 뭐냐면 외국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원부자재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올 때는 수입을 하면서 이제 관세를 납부를 했겠지. 수출을 할 때 너는 이제 외화벌이에 우리의 도움을 줬으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입할 때 냈었던 관세는 내가 돌려주겠다 라는 게 일반적인 경우야. 근데 이 부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자재 코드에 맞는 그다음에 그때 그 시점에 환율도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물건을 수입을 해서 그 물건의 흐름에 맞춰서 수출이 된 그 물건에 대한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산하기가 여의치가 않거든. 그래서 중소기업만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제도가 있는데 간이 정액 환급 제도야. 간이 정액 환급제. 간이 정액 환급 제도. 요건은 1년간 연간 환급세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환급세액이 6억 원 이하다. 그치. 그리고 동시에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간이 정액 환급 제도를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말 그대로 간이기 때문에 정확히 내가 낸 만큼 돌려받을 수는 없어. 그런데 장점은 뭐냐? 구비 서류를 복잡하게 갖추지도 않고도 내가 수출을 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돼. 그러니까 수출을 하면서 수출 신고를 하게 됐을 때 필증을 우리가 받게 될 거라고. 그렇지. 필증만 제시를 하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간이적인 환급제도는 아까 내가 방금 설명했다시피 수출에 대한 사실만 증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수입을 하면서 관세를 납부를 했든 아니면 그걸 국내 원자재를 가지고 그 제조를 했든 상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지도 않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지. 마땅히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돌려받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지. 그런 제도가 있다. 그리고 이제 무역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또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 FTA잖아. 그렇지, 아무래도. FTA인데 이것도 수입과 수출의 관점에서 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실 수가 있어. 수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물건을 싸게 받아볼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세금을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협정세율이라는 게 어떤 거지? 협정세율은 FTA를 맺게 되면 당사국 간에 어떤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 너와 내가 거래를 할 때에는 기본 세율이 아니고 너와 내가 협의한 세율에 의해서만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자라는 거야. 근데 그 세율이 확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내가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 그렇겠지. 그 생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원산지 증명서가 될 거고. 원산지 증명서. 그렇지.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 신고할 때 같이 제출을 하게 되면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 세율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가 있고.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발급을 하는 주체가 될 거야. 발급을 하는 주체가 됐을 때에는 내가 직접적인 뭐 세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물건을 내가 더 싸게 줄 수 있는 경쟁력은 확보할 수가 있겠지. 그러겠지. 그래서 가격 경쟁력 확보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발급하는 부분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이제 수출하는 부분은 내가 그러면은 발급을 할 때 노력만 들고 그다음에 비용만 들고 하는데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신다면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인적 용역도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지원해 준 제도가 있어.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지원처에 따라서 관세청에서 지원하는 YesFTA라는 사업이 있고 관세청의 YesFTA 그 다음에 기타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을 하는 OKFTA라는 사업이 있어. OKFT? OKFTA라는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든. 중소기업의 매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전액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혹은 최소 50%는 이제 컨설팅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 그럼 컨설팅은 어떤 내용을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제공을 할까? 구체적으로? 이제 FTA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골자가 이 부분이 이 물건이 한국에서 생산된 물건이 맞습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이제 HS 코드가 바뀌었다. HS 코드라는 거는 물건마다 부여되는 고유 번호가 있는데 가공 단위가 변하게 되면은 그 가공 단위에 따라서도 숫자가 바뀌게 될 거거든. 이 물건이 그 숫자 HS 코드가 바뀔 만큼 가공이 됐습니다 라는 부분을 증빙하는 방법과 아니면 우리나라의 물건이 이 전체 물건을 구성하는 가격에서 특정 퍼센트 이상 이제 소요가 됐다 라는 부분을 증명해야 될 텐데 이거를 그냥 뭐 엑셀이라든지 워드로 우리가 계속 정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고 이제 관리하는 방법을 지도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하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관세사들이 지원을 나가게 됐을 경우에 관세사들의 이제 수수료 부분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수수료 부분을 이제 관세청이라든지 무역협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세청이나 무역협회에서 해당되는 그런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어디 가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관세청 사이트에서도 공고가 이제 덜어 올라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역협회 사이트에 가게 되면 보통 연 단위로 공고가 올라오니까 두 개를 이제 같이 동시에 본다 그러면은 연에 한 2번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걸 테니까 그 부분을 이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서 내가 올해는 놓쳤을지라도 내년에는 한번 준비를 해보고 지원을 해보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돼요. 오케이. 그런 내용을 컨설팅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감면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게 좋은데, 감면제도 관세법에서는 총 14개의 감면 제도가 있어. 근데 그 감면제도의 내용은 뭐 재수입한다라든지, 재수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됐던 물건이 다시 들어온다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들어왔지만 곧 나갈 거라든지, 들어왔다가 나간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수리를 했다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니면 워낙 소액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자용 휴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수입하는 입장에서 혹은 수출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레귤러한 일반 건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거래하는 관세사를 통해서 한번 문의를 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적극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지. 또 추가적으로 또 다른 내용도 있을까? 추가적으로는 이거는 사실은 좀 현실적인 팁이 될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나도 관세사긴 하지만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돼야 돼.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관세사로 하여금 혹은 그 어떤 나한테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로 하여금 내가 중요한 그 고객이 되어야 되잖아. 어떻게 될까 그게? 사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너무 큰 업체를 고집하지 않는 걸 난 추천을 해. 관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너무 큰 업체가 아니길 바란다. 그렇지. 법무법인이라든지 뭐 이런 법무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큰 업체들은 사실 장점도 있지. 왜냐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 내에서 그 루틴한 업무 중에 하나가 나의 케이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혹은 깊이 있는 내용을 내가 듣고자 할 때에는 그 우선순위에서 내가 만약에 멀어진다면 좀 큰 업체에 비해서 조금 이제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데에는 좀 소홀할 수도 있는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있거든. 그 부분은 한번 깊이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적정한 수준의 그 관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찾기 위한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 포인트는 이제 사실은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는 그분의 이제 이력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이력을 살펴보고 중요하고 하겠고.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그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진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 그렇지. 그럼 현실적으로 그 관세 법인에서 지금 근무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그 변화가 좀 피부에 와닿는 경우가 있는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네. 현장에서도 사실은 나도 다른 관세사분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번 하면서 지내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수입 물동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출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부분이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래서 특히라도 이제 적극적으로 해외 물품의 반입이라든지 이걸 막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타격이 더 심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운송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지금 운송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예 항공편 자체가 취소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래서 기존보다 조금 더 높은 운반비를 들여야만 수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지금 힘든 시기인 거는 좀 체감을 하고 있지. 그러면은 그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그 관세라는 그 인더스트리 전체에서 큰 변화가 조금 일어나고 있나? 뭔가 기술적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시스템이 조금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화두가 되어는 있었어. 관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블록체인을 사업화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그 방침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선 관세사 입장에서도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확한 신고 그리고 가격에 있어서 누락이 없이 신고가 돼서 이제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 손해가 없도록 뭐 세금 누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불필요한 이제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도 단계인 것 같고 정확하게 뭔가가 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 게 사실이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포스트 코로나 입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면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이제 지속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명백한 부분이고. 네, 여러분 그 지금까지 이기훈 관세사를 모시고 관세 관련해서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전달해 줄 수 있는 관련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좋은 정보들을 현업에서 많이 적용을 하셔서 현명하게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